오늘 저희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최근 국내 보험하고 금융 관련해서 나온 주요 뉴스 10가지입니다. 네. 이 국정감사 소식부터 해서 또 소비자들이 직접 겪는 문제들, 보험사 영업 방식의 변화, 그리고 미래 금융기술 이야기까지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보험이라는 게, 한 번 가입하면 꽤 오랫동안 우리 생활이랑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 내 돈하고 관련된 이슈부터 앞으로 바뀔 제도나 아니면 기술 트렌드 같은 것까지 좀 꼼꼼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오늘 이 10가지 뉴스를 통해서요. 그냥 정보만 축 늘어놓는 게 아니라 각 소식이 당신의 금융생활에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복잡한 정보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그리고 또 숨겨진 의미까지 마치 옆에서 친구가 설명해 주듯이 쉽고 명쾌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뉴스들을 통해서 보험 금융시장의 현재를 좀 진단해보고 또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현명한 시각을 함께 갖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이거 정말 규모가 커서 저도 좀 놀랐는데요. 혹시 당신께서도 까맣게 잊고 있던 내 돈 없으신가요? 이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이 무려 18조 원. 18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18조요. 와. 네. 특히 오랫동안 거래가 없는 예금이나 적금, 그리고 보험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또 다른 기사에서는 이 규모를 한 14조 원 정도로 보면서 은행하고 보험사 비중이 거의 88%에 달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어요. 이야, 88%면 거의 다네요. 네. KB국민은행하고 하나은행만 해도 각각 거의 1조 원 가까운 미거래 잔액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액수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18조 원,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뉴스에 나오는 숫자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돈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오래전에 잠깐 만들어두고 잊어버린 통장이라던가 아니면 만기가 됐는데 안내를 못 받았거나 그냥 깜딱 잊어버린 보험금 같은 게 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금융당국에서 내 계좌 한눈에 나 파인 같은 이렇게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어요. 근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르시거나 에이 설마 내 돈이 있겠어? 하고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약간 나는 없겠지 하고 미처 확인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찾아가지 않는 돈이 계속 쌓이는 걸까요? 단순히 개인이 그냥 부주의해서 그런 문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개인이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게 약간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사 입장에서 보면 이 잠자는 돈을 막 적극적으로 찾아서 돌려주는 것보다는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예전에는 정보 접근성이 좀 낮아서 만기 사실 같은 걸 제때 알기 어려웠던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어쩌면 이 18조 원이라는 숫자는 금융사랑 소비자 사이의 어떤 정보 비대칭 문제, 그리고 좀 소액 자산 관리에 대한 금융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정보 비대칭, 사각지대.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나는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건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니까요. 네, 꼭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사고 처리랑 관련된 조금은 씁쓸할 수도 있는 소식인데요. 사고 후에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일부 병원에서 이게 필요 이상으로 비싼 상급병실 이용을 권유해서 자동차 보험금이 좀 과도하게 지급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 문제군요. 네. 관련 보험금이 불과 4년 만에 86% 넘게 급증했대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일반 병원의 병실료 증가율은 1.5%에 그쳤다고 하니까 이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와, 86%대 1.5%면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그냥 자동차 보험 처리되니까 걱정 마세요. 이러면서 1인실이나 2인실 입원을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보험금 뉴스는요, 이게 단순히 특정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전체 자동차 보험 가입자, 그러니까 단신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합니다. 결국 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그렇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자꾸 늘어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나빠지니까 그걸 이유로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정당한 치료는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어차피 보험 처리되는데 뭐 이런 생각으로 불필요한 상급병실을 이용한다거나 과잉 진료를 받는 건 좀 경계해야 합니다. 결국 이게 선량한 다른 가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럼 소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병원에서 자꾸 권유하는데 그걸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정보가 중요해요. 우선 병원을 선택할 때 해당 병원의 평판이라던가 관련 정보를 미리 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입원 과정에서 너무 과도하게 상급병실을 권유받는다 싶으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요구하고 본인 보험 약관 내용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약관 확인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도 좀 의문이 풀리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가입한 보험사나 아니면 금융감독원에 직접 문의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좀 막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또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제도적인 보완하고 함께 소비자 스스로 좀 현명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이번에는 조금 가볍지만 실용적인 정보입니다. 아, 네. 혹시 모를 일상 속의 작은 사고에 대비하고 싶은 분들께 좀 유용할 수 있겠는데요. ABL 생명에서 깁스 치료를 했을 때 10만 원을 보장해주는 인터넷 전용 미니 보험을 이달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미니 보험이요? 네. 연 보험료가 5천 원도 안 돼요. 4,680원이라고 하니까 정말 저렴하죠. 와, 4,680원이요. 진짜 싸네요. 네. 만 19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미니 보험은 어떤 특정 위험, 예를 들면 뭐 넘어지거나 운동하다 다쳐서 깁스를 하게 되는 비교적 흔하지만 또 예측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 있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대비하고 싶을 때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뭐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이라든가 아니면 가벼운 골절 위험이 좀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그렇죠. 이게 또 가성비를 중시하는 최근 소비 트렌드하고도 좀 맞는 것 같고요. 정말 커피 한 잔 값으로 1년 동안 깁스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건데 혹시 뭐 주의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이게 너무 저렴하니까 오히려 무슨 함정은 없는지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보장 범위가 깁스 치료라는 아주 특정 상황으로 매우 좁다는 점, 그리고 보험 기간이 1년으로 짧다는 점, 이걸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아, 보장 범위랑 기간이요? 네. 그래서 가입하기 전에 이 보장이 나한테 정말 필요한가? 그리고 내가 기존에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 이미 충분히 보장되는 내용은 아닌가? 이걸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아, 중복 확인도 필요하군요. 그렇죠. 그냥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충동적으로 가입하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기존 보험 포트폴리오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작지만 확실한 대비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굳이 필요 없는 지출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역시 싼 데는 이유가 있군요. 내 상황에 맞춰서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특정 지역, 성남시에 거주하시는 분들께는 좀 반가운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성남시요? 네. 노무 제공자, 그러니까 뭐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성남시에서 하반기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 좋은 소식이네요. 네, 노동 환경이 좀 취약한 분들하고 영세사업주가 대상이고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90%나요? 와, 크네요. 네,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보험료가 해당된다고 하네요. 네, 이 지원 제도는 특히 고용 형태가 좀 불안정해서 산재보험 가입하고 유지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분들한테는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프리랜서나 예술인 같은 분들은 사실 업무 중에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도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산재보험은 이런 위험에 대비하는 아주 중요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거나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남시의 이번 지원은 이런 분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줘서 사회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90% 지원이면 정말 큰 혜택인데요. 그럼 해당되시는 성남시 분들은 이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이런 제도가 없을까요? 성남시의 경우에는요, 신청 기간이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로 조금 짧아요. 그래서 서두르셔야 합니다. 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시청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이메일, 팩스 같은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지원 사업이 성남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아, 다른 곳도요? 네, 따라서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 같은 곳을 통해서 혹시 유사한 지원 정책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해당 도시는 분들은 꼭 신청 기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보험 가입하고 또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혹시 보험 설계사분한테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갖고 계신 보험? 그거 해지하고 더 좋은 새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이득이에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부당 승환 영업, 그러니까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시키고 새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문제죠. 네. 기존 보험의 단점이나 해지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는 제대로 안 알려주고 새 상품의 장점만 막 부각하는 방식인데요. 지난 5년간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건수만 2,000건이 넘고요. 부과된 과징금도 59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해 보입니다. 이건 정말 당신의 소중한 자산에 직접적인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당 승환의 가장 큰 문제는요. 소비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해지 환급금이 내가 낸 보험료보다 훨씬 적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보험의 보장 내용이 실제로는 더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네. 혹은 면책 기간이나 감액 기간이 새로 적용돼서 정작 필요할 때 보장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더 비싸지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듣기만 해도 정말 아찔한데요. 설계사들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걸까요? 그리고 소비자는 어떻게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설계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신규 계약 체결에 따라서 받는 수수료 수입이 주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설계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이런 불안전 판매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거죠. 소비자가 이걸 피하려면요. 첫째, 그냥 더 좋다는 말에 혹하지 말고 기존 보험하고 새로운 보험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비교가 중요하군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시간을 좀 갖고 금융감독원의 이클린 보험 서비스 같은 걸 통해서 상품 정보를 직접 확인하거나 아니면 제3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엇보다 내 보험은 내가 지킨다. 이런 주체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네, 비교 안내 확인서를 꼭 챙기고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소비자 입장에서 좀 귀 기울여야 할 내용입니다. 네. 금융 관련해서 불만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융권 전체 민원 처리 건수가 계속 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절반 이상, 무려 53.7%가 보험 관련 민원이라고 합니다. 와, 절반 이상이요? 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보험사 민원만 해도 28만 건이 넘는다고 하니까 정말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보험 관련 민원이 이렇게까지 많다는 건 여러 가지로 좀 시사하는데요. 우선 보험 상품 자체가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약관 내용도 방대하고 전문 용어도 많다 보니까 소비자하고 보험사 간의 해석 차이나 오해가 발생할 여지가 다른 금융 상품보다 훨씬 큰 거죠. 네, 또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의 분쟁, 예를 들면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삭감에 대한 불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불안전 판매 관련 민원도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민원이 이렇게 많다는 건 그만큼 소비자들의 불만이나 피해 사례가 많다는 뜻일 텐데 이게 해결은 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민원 수용률 같은 지표는 좀 어떤가요? 다행히 최근에 보험사들의 민원 수용률, 그러니까 소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비율은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라고는 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하지만 여전히 전체 민원 건수 자체가 너무 많고 또 처리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하거나 설명이 좀 미흡해서 소비자들이 불만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건 만약 보험 관련해서 좀 부당하다고 느끼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군요. 네, 보험사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같은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당국의 역할 강화도 필요하고 또 보험사 스스로 상품 개발 단계부터 판매,
민원 처리 전 과정에 걸쳐서 좀 소비자 친화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소비자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제도적, 시스템적 개선이 같이 가야겠군요. 이번에는 국정감사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국감 소식이군요. 네,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이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소환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회사인 교보 자산신탁이 시행을 맡은 건설 현장에서 중소건설업체나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한테 소위 갑질을 하고 좀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 이런 의혹 때문인데요. 아, 신탁사 문제군요. 네. 구체적으로는 경남 거제하고 경기도 용인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의 공사비를 제대로 안 주거나 입주 예정자들한테 좀 과도한 요구를 했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 사안은요,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어떤 윤리 경영 문제, 이걸 넘어서 신탁이라는 금융 구조가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해지는 문제는 없는지 이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탁 구조요? 네, 신탁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자산을 믿고 맡기는 제도잖아요. 부동산 개발에서는 땅 주인이 위탁자가 부동산 개발 사업의 관리나 자금 집행 같은 거를 신탁회사, 수탁자한테 맡기는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아,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탁회사는 그냥 형식적인 관리자 역할만 하고 실제 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책임은 원래 땅 주인이나 건설사한테 이렇게 떠넘기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신탁이라는 제도가 원래 취지랑은 다르게 약간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거 우리 사회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교보생명 사례의 핵심 쟁점 중 하나도 모 회사인 교보생명이 자회사인 신탁사를 딱 내세워서 실질적인 사업 위험이나 책임에서는 좀 거리를 두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거든요. 만약 이런 식의 책임 떠넘기가 구조화된다면 결국에는 힘없는 중소협력업체나 최종 소비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 이건 단순히 금융이나 건설 분야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공정한 거래 질서나 신뢰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심각하네요. 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신탁사의 역할하고 책임 범위를 좀 명확히 하고 또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나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하고 투명 경영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네. 신탁 구조의 투명성과 책임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군요. 이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보험사들의 판매 전략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네. 판매 전략? 요즘 보험 가입할 때 보면 한 회사 상품만 권하는 설계사보다는 여러 회사 상품을 비교해서 추천해주는 곳들을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GA라고 하죠. 네, 맞아요. 이 독립적인 판매 채널을 GA, 법인보험 대리점이라고 부르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 같은 전통적인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직접 자회사 형태로 이 GA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 대형사들이 직접요. 네, 삼성생명은 자회사 GA의 설계사 수를 대폭 늘리고 있고요. 한화생명 같은 경우는 다른 GA를 인수합병, M&A라고 하죠. 기업을 사들여 합치는 방식으로 덩치를 키우면서 실제로 실적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들이 이렇게 자회사형 GA 육성에 힘을 쏟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적응입니다. 시장 환경 변화요? 네, 소비자들은 더 이상 한 회사 상품에만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서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해졌거든요. GA는 이런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더 유리한 구조죠. 네. 둘째는 판매 채널 효율화하고 비용 절감 측면입니다. 자체 전속 설계사 조직을 유지하는 것보다 GA를 활용하는 게 비용 효율적일 수 있고요. 또 자회사 형태니까 그룹 차원의 어떤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대형 보험사의 자회사 GA라면 결국에는 자기 모회사 상품 위주로 판매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독립적인 비교 판매라는 GA 본연의 장점이 좀 퇴색될 우려는 없을까요? 바로 그 점이 소비자들이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론적으로는 GA가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판매해야 하지만 자회사형 GA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회사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모회사의 상품 판매 목표라던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따라서 소비자는 GA를 통해 상담받더라도 이게 혹시 특정 회사 상품에 편중된 추천은 아닌지, 제시된 비교 정보가 정말 객관적인지 등을 스스로 판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 GA 채널을 비교해 보거나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같은 데서 상품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결국 중요한 건 채널의 형태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찾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얼마나 주도권을 갖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회사형 GA라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도 결국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자, 어느덧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금은 미래지향적인 이야기인데요. 아, 미래의 이야기군요. 네. 인공지능, AI 기술이 금융, 특히 보험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좀 엿볼 수 있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특정 산업 분야에 특화된 AI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최종 선정된 두 팀에게는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 처리 장치, GPU라고 하죠. 네, GPU. B200. 이걸 무려 256장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최첨단 AI 연구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대규모로 제공하는 정말 파격적인 지원입니다. 와, 256장이면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 뉴스는 당장 당신이 가입한 보험 상품이나 서비스에 즉각적인 변화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직은 아니겠죠. 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험 산업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정부 프로젝트 설명회에 KT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롯데손해보험 같은 보험사도 직접 참여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아, 보험사도 관심을 보였군요. 네, 이건 보험사들이 AI 기술을 단순히 업무 효율화 도구, 이걸 넘어서서 상품 개발, 위험 평가, 그러니까 언더라이팅이라고 하죠. 그리고 보험금 지급 심사, 고객 관리 같은 핵심 비즈니스 영역 전반에 걸쳐서 혁신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AI가 보험 산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예를 좀 들어주신다면요. 예를 들면요, AI가 방대한 고객 데이터나 건강 정보, 운전 습관 데이터 같은 걸 분석해서 개인별 위험도를 훨씬 더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초개인화된 정말 딱 맞는 맞춤형 보험 상품하고 보험료를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정말 1대1 맞춤이 가능해지겠네요. 그렇죠. 또 복잡하고 시간 오래 걸렸던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 AI를 도입하면 서류 검토나 사고 조사 같은 걸 자동화해서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고객 상담 영역에서도 챗봇이나 AI 어드바이저가 24시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게 될 거고요. 편리해지겠네요. 물론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라던가 알고리즘의 공정성 문제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하지만 AI 기술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미래의 보험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기술 변화의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AI가 가져올 보험의 미래, 기대도 되면서 또 고민할 지점도 많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10가지 뉴스를 통해서 현재 보험금융시장의 주요 이슈부터 미래 변화의 단초까지 정말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네. 숨은 돈 찾기부터 보험금 누수 문제, 또 가입 시 주의할 점, 그리고 GA 채널이나 AI 기술의 영향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네요. 맞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을 쭉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꼽자면 저는 바로 정보의 중요성하고 소비자의 주체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정보와 주체성. 네. 잠자는 내 돈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또 부당한 영업행위에 속지 않고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이 심층적인 이야기가 당신의 현명한 금융생활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함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나는 정보의 소비자를 넘어서 내 자산의 능동적인 관리자가 될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좀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원칙을 세우고 꾸준히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럼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